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신화 속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다나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우스가 다나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딸인 다나에를 낳은 이후로 아들 소식이 없어 초조하던 차에 신탁을 얻었습니다. 신탁은 아들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외손자, 그러니까 다나에의 아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사람들은 신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믿습니다. 하긴 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신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신은 운명이란 이름으로 인간을 얽매려고 하고 인간은 그 운명으로부터 탈출해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운명과 자유를 명분으로 신과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혈육이 혈육을 죽이는 신탁은 오이디푸스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나이오스는 신탁을 피하기 위해 갓 태어난 아들을 버렸지만 결국은 아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청년이 된 그는 우연히 신탁을 보고는 아비를 죽일 운명이 자신에게 부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즉시 방랑의 길을 나섰는데 하필이면 라이오스가 다스리는 테베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테베로 가는 도중 오이디푸스는 길거리에서 라이오스와 만나 시비가 붙었고 끝내 아버지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라이오스와 오이디푸스는 신탁에 나온 운명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입니다. 아크리시우스 또한 라이오스와 오이디푸스의 전철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그는 하나뿐인 딸을 청동탑에 가두었습니다.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딸을 아들을 낳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인간 수준에서 계획을 합니다. 돌려 말하면 인간은 결코 신이 버린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인간은 이것이 바로 신의 뜻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천하의 바람둥이 신인 제우스가 금빛비가 되어 청동탑에 내렸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선조이기도 한 페르세우스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제우스의 피를 받았지만 그는 외할아버지의 서슬푸른 칼날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우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아크리시우스는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을 커다란 나무 괴짝에 담아 바다로 흘려 보냈습니다. 바다는 제우스의 동생인 포세이돈이 지배합니다. 제우스는 포세이돈에게 두 사람을 보살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신중의 신인 제우스의 부탁을 포세이돈이 어찌 거절할까요? 그는 훈풍을 날려 모자가 탄 나무 괴짝을 세리포스의 바닷가로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어부인 딕티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딕티스는 세리포스를 지배하는 폴리데크테스의 동생입니다. 그는 페르세우스를 친아들처럼 길렀습니다. 문제는 폴리데크테스였습니다. 그는 다나에를 아내로 맞으려 했지만 그녀는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분노를 폴리데크테스는 페르세우스를 향해 터뜨렸습니다. 인간으로서 이루기 힘든 과업을 부여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메두사의 목을 베라는 과업입니다. 머리털이 독사로 이루어진 메두사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이내 돌로 변했습니다. 메두사는 머리카락이 올로리 실뱀으로 이루어진 고르곤 세자매 중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스테노 에우리알레는 불사를 얻었지만 메두사는 유일하게 영원한 삶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머릿결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여신인 아테네와 아름다움을 경쟁했다가 흉악한 괴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페르세우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해도 메두사를 죽이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선 메두사가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테네의 조언을 따라 그는 그라이아의 세 자매를 찾아 나섰습니다. 세 자매는 하나뿐인 눈과 이빨을 서로 돌아가며 썼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들이 눈을 주고받는 순간을 노려 눈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눈을 빼앗겼으니 자매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페르세우스는 메두사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세우스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메두사가 있는 곳은 알아냈지만 더 큰 난자가 페르세우스를 가로막았습니다. 메두사의 얼굴을 보지 않고 죽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신인 아테네가 나섰습니다. 페르세우스를 전폭적으로 돕는 걸 보면 아테네는 이번 기회에 메두사를 아예 없애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테네가 청동방패를, 하데스는 모습을 감출 수 있는 투구를, 헤르메스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칼과 날개 달린 신을 페르세우스에게 기꺼이 선물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투구를 쓰고 몸을 감춘 채 청동방패에 비친 이미지를 따라 메두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단칼에 그 목을 베었습니다. 아테네는 전리품인 메두사의 목을 자신의 청동방패에 새겨 넣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자신감 앞섰던 메두사를 아테네는 결국 자기 수중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욕망에는 더욱 큰 욕망으로 맞서는 그리스 신들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메두사를 죽인 페르세우스는 날개신을 타고 거인 아틀라스가 지배하는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아틀라스는 정원에 있는 황금나무를 큰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황금나무에는 역시 금으로 된 과일이 달려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이곳에서 쉬면서 다시 여행할 힘을 북돋고 싶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걸 안 아틀라스는 단호하게 페르세우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황금사과를 빼앗아 갈 거라는 옛 예언을 아틀라스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정중하게 내보내면 좋았을 텐데 아틀라스는 페르세우스가 정말로 제우스의 아들인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모욕을 당한 페르세우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힘으로는 분명 아틀라스를 당해낼 수 없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메두사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자기 얼굴을 외로 돌리고 아틀라스를 향해 메두사의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메두사의 머리가 강력하기는 강력한가 봅니다. 거인신인 아틀라스조차도 돌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면요. 아테네가 왜 메두사를 쉬이 죽일 수 없었는지 이해할 만도 합니다. 아틀라스는 비명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돌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떠받치는 거인신으로 우리는 아틀라스를 알고 있습니다. 신화에 의하면 아틀라스의 수염과 머리털은 숲이 되었고 팔과 어깨는 절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산꼭대기, 뼈는 바위가 되었다고 하니 지금 우리가 산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아틀라스의 거대한 몸이 변한 것인 셈입니다. 신들 또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침으로써 비로소 하늘과 땅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날개신을 타고 여행을 계속한 페르세우스는 케페우스가 다스리던 에티오피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페르세우스는 연인인 안드로메다를 만납니다. 그들의 만남은 참으로 극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안드로메다의 어머니인 카시오페이아는 늘 자신이 바다 요정들보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들은 바다 요정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바다 괴물을 보내 에티오피아 바다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타개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케페우스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딸인 안드로메다를 괴물에게 희생물로 바쳐야 한다는 신탁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죄를 딸이 대속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케페우스는 고심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딸을 희생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딸은 다시 낳으면 되지만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에티오피아 상공에 나타난 바로 그 시간에 안드로메다는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어미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닌가요? 자신을 버린 아비 어미를 향한 원망과 괴물에 대한 공포로 그녀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풍에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것도 모른 채 그녀는 희생양이 될 운명을 서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늘에서 페르세우스가 나타났습니다. 한순간에 사랑의 사슬에 묶인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향해 이토록 끔찍한 형벌을 받는 사정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 누가 이런 형벌을 내렸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르세우스의 눈에는 오직 한 여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상황인데도 안드로메다는 수줍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영웅이라니요. 이야기에 전화 듣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요?
상대의 입이 열리지 않자 페르세우스는 급한 마음에 연이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드디어 안드로메다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자기 이름과 사는 곳을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을 대신 풀어내기 위해 희생양이 되었다는 말을 하려는 찰나 바다 저쪽에서 커다란 괴물이 나타나 희생물이 있는 쪽으로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안드로메다는 기겁을해 비명을 질렀고 해안가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부모 또한 커다란 슬픔에 빠진 채로 서름에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자신이 나설 순간이 왔다고 직감했습니다. 메두사나 아틀라스와 싸우던 상황과는 다릅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여인을 구하기 위해 그는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싸우기 전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의 부모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자 고르곤을 물리친 영웅으로서 따님을 구할 테니 뜻을 이루면 그 보답으로 따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허락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딸을 구하는 것이기도 했고 한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괴물이 가까이 다가오자 페르세우스는 헤르메스에게 받은 날개진의 도움을 받아 하늘로 치달아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먹이를 노리는 매서운 매처럼 하강하여 괴물의 어깨에 칼을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괴물은 비명을 내지르며 공중으로 몸을 솟구쳤다가는 이내 바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페르세우스의 어점을 노려 날래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괴물은 매서운 공격을 여러 차례 퍼부었지만 페르세우스를 압도하는 힘을 발산하지는 못했습니다. 날개신을 신은 페르세우스는 괴물이 퍼붓는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며 칼로 괴물의 몸 여기저기를 찔렀습니다. 괴물의 몸에서 튀어나온 피가 날개신을 적셨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바다 위에 솟은 바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괴물이 기다렸다는 듯 그를 향해 쏜살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페르세우스의 칼이 괴물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해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괴물을 물리친 페르세우스는 바위에 쇠사슬로 묶인 안드로메다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페르세우스를 맞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해준 영웅입니다. 안드로메다는 바로 눈앞에서 페르세우스가 바다 괴물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페르세우스가 첫눈에 안드로메다에게 반했듯 그녀 또한 첫눈에 페르세우스에게 반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에티오피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안드로메다만 살린 게 아닙니다. 괴물의 횡포를 마지못해 견디던 백성들을 그는 고난에서 구해냈습니다. 한 여자를 위해 벌인 일로 그는 사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신망까지 얻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는 속설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죽음에 직면한 여인을 구하고 사랑을 이룬 이야기는 이리 보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낭만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할 것입니다. 페르세우스 안드로메다와 더불어 궁전으로 돌아온 케페우스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랜만에 궁전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넘쳐났습니다. 바다 괴물은 사라졌고 죽을 줄 알았던 공주는 위대한 영웅을 만나 살아 돌아왔습니다. 재앙은 끝나고 이제 행운이 시작될 거라고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문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안드로메다의 약혼자인 피네우스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안드로메다는 자신의 약혼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댔습니다. 케페우스는 위험에 처한 딸을 외면한 피네우스를 사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비인 카시오페이아와 약혼녀인 안드로메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 괴물이 두려워 도망갈 때는 언제고 지금 이 상황에 나타나 뻔뻔하게 약혼자 행세를 한단 말인가요? 피네우스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기도 싫었습니다. 그는 페르세우스만 없애면 안드로메다가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페르세우스에게 피네우스가 갑자기 창을 던졌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잽싸게 기둥 옆으로 숨었습니다. 창은 정확히 그 기둥에 박혔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기둥에 박힌 창을 빼어 피네우스에게 던지려고 했습니다. 피네우스는 재단 뒤로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네우스의 부하들이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어느새 싸움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칼에 맞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케페우스는 싸움터를 벗어나며 이 싸움은 자신과 상관없음을 신 앞에 천명했습니다. 페르세우스 편이 싸움에서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피네우스의 부하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페르세우스는 연인인 안드로메다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메두사를 죽인 영웅이란 호칭도 사용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페르세우스는 문득 메두사의 머리를 떠올렸습니다. 한순간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자루에 든 메두사의 머리를 빼내 높이 치켜 올리면서 페르세우스는 자기적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라고 외쳤습니다. 메두사의 머리를 보면 돌이 된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은 피네우스의 부하들이 비웃음을 날리며 페르세우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습 그대로 돌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는 칼을 높이 든 채로 돌이 되었고 어떤 자는 입을 크게 벌린 채로 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메두사의 머리를 본 사람들 모두 돌이 되어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피네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보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는 돌로 변한 부하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요? 말로만 듣던 메두사의 머리가 정말로 있었단 말인가요? 전설 속에서나 듣던 메두사의 머리를 손으로 틀어진 페르세우스를 보고 피네우스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네우스는 페르세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는 뒤로 돌린 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목숨이 아까웠으면 애초부터 일을 벌이지 말았어야 합니다.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놓고 자기 목숨만 챙기는 피네우스가 페르세우스는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페르세우스는 피네우스를 비겁한 자라고 부릅니다. 피네우스는 바닥의 물이 두려워 약혼자를 외면했습니다. 비겁합니다. 페르세우스가 괴물을 물리치고 안드로메다를 구하자 갑작스레 쳐들어와 안드로메다는 자기 약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비겁합니다.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모두 돌이 되었는데도 그는 자기 하나만 살려주길 원했습니다. 비겁하고 또 비겁한 자를 페르세우스가 어찌 살려둘까요? 그는 메두사의 머리를 피네우스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무기를 사용해 죽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피네우스는 그 모습 그대로 돌이 되었습니다. 돌이 된 그는 무릎을 꿇은 채로 두 손을 모아 여전히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도 페르세우스를 이기기 힘든데 피네우스는 목숨을 걸지 않고 싸움터에 나섰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안드로메다도 냉정한 시선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르고스로 돌아가기 전 페르세우스는 어머니가 있는 세리포스에 먼저 들렀습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폴리데크테스는 여전히 다나이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과제를 완수한 증거로 왕 앞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치켜 올렸습니다. 폴리데크테스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돌이 되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폴리데크테스의 동생이자 어부인 딕디스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자신과 어머니를 구해준 일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폴리데크테스와 딕디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폴리데크테스는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딕디스는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원하면 그만큼 더 많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신화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 지독한 비극에 빠지는 상황을 종종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강한 신이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욕망에 물든 인간이 스스로를 죽이는 셈입니다. 이제 페르세우스는 아크리시우스가 지배하는 아르고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크리시우스는 페르세우스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손자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신탁을 받고 딸인 다나에와 외손자인 페르세우스를 가차없이 버린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페르세우스를 험난한 세계로 내몬 존재입니다. 아크리시우스는 페르세우스가 영웅으로 추앙받자 아르고스를 떠납니다. 살해자를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살해를 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살해자를 만나지 않으면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교묘하게 살해자와 살해당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들은 알고 만나는 게 아니라 모르고 만납니다. 신탁은 만인에게 공표되지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실현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를 떠올려 보세요. 아르고스로 가는 도중 페르세우스는 라리사에 들릅니다. 이곳에서 그는 원반 던지기 경기에 나섰는데 공교롭게도 원반이 관중 속으로 날아가 한 노인의 머리에 박혀버렸습니다. 그가 아크리시우스가 아니었느냐고요? 맞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두려웠던 아크리시우스는 라리사로 피신해 경기를 관전하다가 페르세우스가 날린 원반에 맞아 절명했습니다. 그가 만약 신탁을 받아들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다나엘을 청동탑에 가두지 않고 딸과 외손자를 내버리지 않았어도 그는 이렇게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신은 인간에게 뜻을 전달합니다. 그 뜻이 마냥 인간이 좋아하는 것일 수만은 없습니다. 신은 어쩌면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들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신의 뜻을 조용히 받아들이면 신탁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반인반신인 그는 하늘과 땅의 경계에 선 인물입니다.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죽음과 맞닥뜨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경계를 넘은 페르세우스는 신의 뜻을 따라 메두사를 물리쳤고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메두사의 머리를 치켜 올려 전제를 뒤바꾸었습니다. 신의 뜻을 저버린 아크리시우스는 결국 살해당했고 신의 뜻을 따른 페르세우스는 결국 영웅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신이 부여한 운명을 온몸으로 수용한 페르세우스였기에 위기에 처한 안드로메다를 구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신의 뜻을 따르는 이는 그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왕이 겸손하면 백성들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겸손한데 어떻게 나라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연인인 안드로메다에게도 한없이 자상한 남편이었다는 이야기꾼들의 말을 우리는 그래서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